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품, 저희가 이제 1년에 외국을 이렇게 강의도 오지만 직접적으로 공부하러 많이 다닙니다. 특히 일본, 국내도 이렇게 많이 좋은 매장들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들을 실제 강의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마케팅, 인위적으로 푸시하는 마케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걸 손을 떼는 순간에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싹 수그러듭니다. 제가 많이 작년, 특히 올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매장들, 외식 매장들이 손을 떼도 자생적으로 뭔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야말로 진짜 마케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 거고요. 그 안에서 같이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향후, 왜냐면 어차피 외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33개월, 6개월, 1년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영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지속 발전 시켜야 될 여러분의 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식업으로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연치 않게, 또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작한 일이 또 외식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외식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내용, 제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라는, 사실 톨스토이가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떠세요? 성공한 회사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팀들은 대부분 되게 비슷해요. 성공 사례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슷하지만, 잘 안 되는 집들, 잘 안 되는 팀들, 잘 안 되는 인간관계들, 이런 부분들 보면 되게 다양하고 각기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기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최근에는 사실 성공한 기업들은 또 다르다고 해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못된 것들을 알아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되려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그죠?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자신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에 더 가까운 부분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외식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돌담길 대표님은 5년 하셨습니까? 전체 기간으로 5년 하신 거세요? 우리 그냥 공부, 또 미래 대비해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고요. 심천에서 안 하시고요. 3년 하셨어요. 저 뒤에 있는 관심이 있어서 잘 오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 해주십니다. 과거에는 외식업 창업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음식 솜씨가 좀 있어서, 또는 누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차리는
그 외식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일정 부분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준비하지 않은 그죠? 창업은 결국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외식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에 100년 외식 기업이 없어요. 안타깝게. 근데 저희가 일본을 많이 다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도쿄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사실 외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00년 이상 되는 외식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계속해서 망하고 새로 생기는 그런 집들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죠? 지속 가능한 일종의 경영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100년 이상 성업주인 업체 중에서 12개 점포를 도쿄에서 갔었거든요. 그 업체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돈가스부터 해서 스시, 소바, 가정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과 비슷한 것들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창업일 좀 보세요. 1895년, 뒤로 가면 1700년대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17년대 업체도 있어요. 300년이 넘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 여러분들 교환에 없으시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게끔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일본 꼭 가보셔서 이 업체들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지속하는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 마케팅, 어떤 마케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100년 이상의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그렇겠죠. 도대체 저들이 100년 이상 기업을 저렇게 가능하게 한 그런 이유는 뭘까? 진짜 마케팅은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공통점이 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나름대로. 다양한, 일본에도 사실은 돈까츠를 하고 스시를 하고 가정식을 하는 집이 없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집은 오랫동안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어떤 곳은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들과 오랫동안 같이 관계하고 나아가서는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의 가게 매장들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에 있는 그 외식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조그만 가게, 크든 작든 규모와 상관없이 성공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그 업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들의 업을 유지하고 또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태도가 매우 경건하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업체의 대표들은 또 셰프들은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고 또 가장 모범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중요한 곳에 갈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복장부터 정갈하게 갖추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이상하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이라고 군대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군복무의 일정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요, 일단
모자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요. 다리부터 이렇게 짝다리 이렇게 걸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요. 길바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요. 우리가 명망에 있는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모자부터 이렇게 쓰고 짝다리 좀 끌어말고 막 그럽니다. 이 복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나 아주 좋은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거 갈 때, 아니면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반바지에다 슬리퍼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죠. 그렇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많은 외식업체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사장님의 복장, 그런 직원들의 복장, 유니폼 이런 거 하나에도 사실 그 가게가 손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실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요, 신이세루라는, 그러니까 가업을 끊임없이 계승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화한 게 신이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이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전통,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일본에서는 우리로 말로 얘기하면 장인,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많은 외식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면, 제가 만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상당 부분들은 소위 성공한 기업들, 성공한 외식업체의 대표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느껴져요. 뭐냐면 그분들은 절대 자기 자녀분들에게 자신의 업을 전수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승한다든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해라. 그죠? 뭐 하라고 그래요?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발 장사 했었거든요. 도매상. 저희 아버지도 꽤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저한테 한 번도 신발 장사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아버지 또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문화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산업공상 들어보셨어요? 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선비가 가장 높이,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높이 이렇게 높이 받들고, 농업, 그죠? 공업, 마지막이 뭐예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종의 이런 서비스나 상공업이 가장 천시받았던 그런 게 우리의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던,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봤던 이런 모습들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배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분들의 매장을 보면서 저분들의 모습, 저분들의 음식, 저분들이 우리에게 해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걸 보면서 저절로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집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또
주변에 소개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이 뭘까요? 마치 아닌 것을 포장해서 막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업체가, 이 매장이, 이 음식이,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세가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떤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뭘까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 길 오로지. 그죠? 아까 우리 외식기업의 대표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왜냐면 우리가 100년 살 수 없잖아요.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년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평균 수명이 80세, 그죠? 85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업으로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마케팅 협회에 관련해서 꼭 외식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표님들이? 네? 네. 가장 먼저 차부터 바꾸세요. 차부터 외제차로 바꾸시고요. 네. 옷부터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집부터 늘리고요. 네. 물론 대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이 자신 없는 사업들, 경험하지 않은 사업들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성공한 방법이, 여기 성공한 방식이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선택과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게 공통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서 100년 기업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니어 컬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한번 여기 저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근처에 재즈 바 같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한 80세가 넘는 분이 이렇게 색소폰 부르시고 하도 부르셔서 입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50세,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전 그걸 상상하면서 너무 멋있겠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업에서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좀. 근데 10년 오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굴곡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유혹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0년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과 과거에도 제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최근은 제가 느끼는 게, 과거에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김영학 교수님 만나기 전에 들었던 전문가와의 느낌과 지금 제가 느꼈던 전문가의 느낌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늘 공허했습니다. 제가 못 넘어서는 벽들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전문가라고 칭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컬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외식기업들의 100년 이상 외식기업들을 보니까 그분과 같이 하는 직원분들이잖아요. 함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시니어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럽 쪽에도 다 많이 많아요. 네네. 12월도 많이 많고 우리 한국만 조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이 옆에 사장이지만 이 안에서 한 배를 탔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존중하고 네. 그 식구에 대해서 주인이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진짜 그런데 진실한 마음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다. 너와 나와 끝까지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사실 누구나 그 업에서 처음에 어떤 식의 접근이 됐든 그걸 통해서 스스로 가정을 영위하고 나아가서는 성장하고 또 행복한 또는 자기의 비전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사장님이 있는데 어떤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최고의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일을 시키고 싶어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또 반면에 직원분들은 어때요? 조금 많이 받고 조금 일하고 싶죠. 시간을 줄이고. 또 반면에 어떤 사장님은 직원분들한테 최대한대로 뭔가 해주려고 하고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 이들에게 기여하려고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떤 또 직원은 사장님한테 조금 맞더라도 자기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사장을 위해서 이게 내 것처럼 같이 하려고 하고 어떤 집들이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객을 대하고 고객들에게 하는 서비스나 고객들의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어떤 영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규모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실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출이 10억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요 연매출이 뭐 20억 30억 되시는 곳에서도 실제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외형만 있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주 작은 매장이요. 한 10평도 안 되는 매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이세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그러겠죠.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미 아까 제가 뭐 재즈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자체로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고 넘쳐날 겁니다. 그렇겠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시든 어떤 업을 하시든 내가 하고 있는 내 업을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마케팅 협회라는 협회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사무총장부터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외식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영학 교수님 만나서 마케팅 전문가랍시고 막 이렇게 할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허성룡 총장님, 예, 저한테 그러죠. 마케팅이 뭐예요? 딱 그런 거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식업을 하시고 있는 분한테 도장기 사장님 외식업이 뭡니까?
네. 그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진짜 제 입에서 마케팅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마케팅이 뭔지를 한 번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전문가랍시고 막 떠들면서 강의도 하고 방송도 간혹 출연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게 내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마케팅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고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스로의 그죠? 마케팅 또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또는 상품 이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들 상호간에 교환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단체들에서 마케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포함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마케팅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피터 드러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경영의 그룹 이렇게 경영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마케팅을 한번 가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피터 드러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적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 제품과 서비스의 뭐예요? 가치를 창조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욕구와 욕망을 축종시킨다. 좀 어려우시죠? 자, 진짜 마케팅은 뭐냐면 판매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거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그들에게 맞춤으로써 저절로 판매되게 만드는 활동.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고객을 잘 알고, 그 다음에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그들에게 맞추고 그래서 저절로 판매가 되게끔 만드는.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될 게 뭐예요? 고객을 잘 알고 그렇죠. 고객을 잘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 지금의 비즈니스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고객, 그죠? 그것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객을 잘 알고, 그죠? 상품과 서비스를 누구한테 맞춰요? 고객에게. 네, 고객에게 맞춤으로써, 그렇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절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절로. 여러분들 저절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남녀 관계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을 너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인간관계든 사랑하는 연인 관계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냥 무작정 당신과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또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딜이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 취미생활은 뭐지? 관심사는 뭐지? 집안관계는? 또는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정성과 애정을 또는 관심을 기울여주면 어떻습니까? 공부에 그 사람이 그쵸.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실제 우리가 고객을 대하거나 고객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럴 만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만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거의 안 하죠. 그냥. 그렇죠. 그냥 만나죠.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또는 지인 또는 단골집 이런 집들은 어떠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오래 교류하는 그 부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분들이 과연 여러분과 어떤 상호간의 메시지 또는 행동들을 주고 받고 계신가요? 일단 만날 때 좋은 사람은 기분도 좋고 그 사람과 서로 만날 때 이제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변하고 그냥 아무런 얘기해도 그냥 스름 없이 그냥 다가갈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인상이 딱 인상에 왜 딱 그런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러면 일단 마음 자체가 딱 열리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더라고. 그걸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그거를 융화시켜야 되는 훈련부터 잘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훈련은 다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교육들에서는 김영학 교수님은 마케팅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직분에 계실 텐데 시험 구매를 유도하고 그 순간에 뭐예요? 반복 구매가 되도록 만드는 총체적 효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구매를 유도한다고 해요. 시험 구매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사보는 거. 고객으로부터 내 상품을 살지 안 살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또는 고객이 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고객이 나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평생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들어간 집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치 남녀의 첫사랑처럼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마음이 딱 드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가서 딱 있습니까? 들어가면은, 예. 없어요? 있어요. 첫눈에 반해본 남자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어요.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하는 이성. 그쵸? 있잖아요. 아니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첫눈에 안 반하셨어요? 대답을 못해요.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첫눈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연하게 만나는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 구매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상호간에 잘 극복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마케팅에서의 어떤 물론 제가 교수님은 아니지만 아마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드신 것 같아요.
마치 남녀 관계처럼 우리가 반복 구매가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 만나는 순간에 평생 구매가 이루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첫눈에 반하는 여자, 첫눈에 반하는 남자, 그게 세상에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 내가 아까 처음에 피터 드러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고객을 알고, 고객을 안다는 건 뭡니까? 목표 고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자로 치면, 남자로 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올 때, 아, 저기야 라고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예요? 남자, 여자분들이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닮았대요? 자기랑 자기 다른데.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마케팅에서의 저 시험 구매를 통한 반복 구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기 이전부터 고객을 평생 고객화하기까지의 뭐예요? 판매 시나리오, 그죠? 서비스 프로세스가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매장을 누군가가 인지하는 순간에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죠? 딱 오르는 순간에 저절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끔,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가 보셨어요?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억지로 어렸을 때 막 올라가 보잖아요. 재밌게.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재밌어서 하지만 막 한참 올라가도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그 자리. 아, 올라가도 제자리야. 그죠? 근데 제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죠? 그 제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면 그냥 내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고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집들은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어딜 들어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물레가 다시 나와요. 들어갔는데 가게가 생기가 없어. 그쵸? 그럼 들어가는 순간에 멈칫해집니다. 그쵸? 아, 내가 오늘 잘못. 뭐 그런 집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들어가서 음식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 종업원의 얼굴, 직원의 얼굴 표정, 그쵸? 메뉴북을 봤는데 메뉴북 안에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막 이런, 그죠? 헛갈림.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고객은 이미 이 상품을 접하면서 이미 이 집을 나가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어 하는 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이 미래에 꿈꾸고 있는 외식기업은, 음식점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고객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평생 오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떠세요?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네. 그런 것을 뭐 그럴 수- 뭐 잘해주면은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가고 싶어요. 또 손님들 모시고 뭐 접대할 때. 혹시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건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음식점을 분류할 때 파인다이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 끼에 뭐 30만 원, 50만 원, 뭐 한 또 70만 원 이런 식사들을 하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거기 가면, 그죠?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혹시 명품 가방,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차, 해외 유명한 외제차 이런 걸 타는 사람들이, 그죠? 그걸 들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거를 구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고객들에게 어느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외식점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또는 메뉴나 또는 가격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가격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받고 싶으면서 실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냥 안전의 욕구 정도만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런 거죠. 저기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이 다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그것도 충분히 고객이 원한다면 그런 서비스나 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 고객에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교환 자체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어떤 가격대에 어떤 서비스와 어떤 메뉴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하십사라는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런 자아실현의 욕구 또는 뭐 저기 얘기한 존중의 욕구 저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였었냐면 제가 제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 몸매가 네, 결혼했습니다. 15년차 됐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레스토랑을 하나 다 빌린 적이 있었어요. 잘난 그렇죠. 1인당 그 당시 한 15년 전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레스토랑을 풀코스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은 아니었는데 예약제로 운영한 레스토랑에서 딱 테이블 2개짜리 레스토랑이었거든요. 풀코스로 이제 같이 하는데 워낙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지불한 가격만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아내가 거기서 저한테 보내는 눈빛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아 내가 뭔가 훌륭한 걸 해냈구나. 네, 뭐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뭐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거기 갔을 때 그 서비스를 경험한 아내가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엄청난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아 이게 이 30만 원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 그만큼 그 서비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 이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의 그것들을 지불하려고 마음도 먹고 있었고 또 주변에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소개가 아니라 자랑을 했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서비스가 불안전하거나 조금이라도 저한테 불만족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고 있는 홍보 마케팅 핵심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판촉 또는 이벤트, 할인 또는 고객에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촉진 활동들 이런 것들이 또는 세일즈를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로 고객을 어느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시험 구매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상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완성도가 없으면 내가 마케팅,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의 역량이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픈한 오픈집 같은데 막 국내 같은 경우는 막 풍선 이렇게 막 하고 나레이터 모델도 와서 막 마이크로 막 해서 오픈했어요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홍콩은 어떤가요?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는 화환을 많이 내요. 네, 화환도 하고 그 다음에 판촉 행사,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들도 하시죠. 돌리고. 근데 우리가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만족하는 집도 있지만 불만족한 데도 많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람만 많고 기다리고 막 하면 나중에 막 그렇게 네,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짓 안 하면 2년 갈 집이 마케팅에서 막 활성화시키면 사실 6개월, 3개월도 못 가고 망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실제 여러분들 그런 게처럼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매장들의 상품 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가격에 따라서 고객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표에는 없어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기에는 다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본원적 욕구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를 취하는 그런 비즈니스, 음식점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안전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존중의 욕구. 네. 또는 자아실현 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와 상품들을 분류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들을 최적화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바로 대만의 광평그룹입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정확하게 이들이 하고 있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거기 전달하고 있는 그 업태별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별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불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메뉴 또는 그 가격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 집을 오는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들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제공해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케팅을 사실 마케팅이란 용어 자체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케팅이 필요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상품이 귀할 때 만들어 놓으면 그죠? 팔려나가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귀하니까. 마치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북한의 도깨비 야시장 뭐 이런 것처럼 없으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도 생산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 상품이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렇겠죠? 옛날에 애들가 그냥 마음병 통치하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잘 된다고 하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또 그 경쟁에 뛰어들었겠죠.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막 만드니까 막 만드는 거 갖고는 이제 뭔가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만들어야지. 마치 음식점 옛날에 했을 때 음식점을 차리면 먹고 사는 시대에서 이제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맛이 죄송합니다. 그놈의 맛이 그죠? 사람마다 틀려요. 도마다 틀리고 나이별로 틀리고 완전히 틀리니까 그 입맛은 아무도 못 그렇죠.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춰? 뭐 사이버 네. 뭐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아메리카노. 한잔 먹어야 돼요.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맛있어요. 좋아하는데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이 쓴 걸 왜 먹나 싶었어요. 지금도 커피 믹스는 안 먹고요. 아, 언제부터 이 쓴 커피가 맛있어졌냐고요. 이거 아시는 분?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요? 네? 맥주나리 맛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맛있다고 하고 들고 다닐까요? 맛으로 먹는 건가요? 유명한 이름 봐요, 맛도 있다잖아요. 그죠? 이걸 사는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맛으로 먹지만 그 맛이라는 게 단순하게 먹는 맛만 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맛 안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죠? 가치, 철학, 그 다음에 구매하는 과정의 그 유통,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머리에서 그냥 그게 좋더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맛있다라는 것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 퀄리티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상품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점이 맛이 없는 음식점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다 맛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상품이 맛이 없습니까? 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걸 맛있다고 하는 일명 판매 방식, 영업, 세일즈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집게 더 맛있어. 우리 집게 더 괜찮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판매자 중심의 마케팅이었어요. 하는 것들.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팔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AS 들어보셨죠?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 나라에 따라서는 뭐 30년, 40년, 50년 전? 그 국가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산업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금 무슨 애프터 서비스가 어딨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생겼을 수도 있어요. 북한도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고, 뭐 자율화된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순환의 과정들은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죠? 고객 관계 관리, 관계 지향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그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객이 오면 단순히 고객이 와서 먹고 드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객을 재방문하게 한다든지, 재방문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맛만 가지고 결정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이 지금 현재는 그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회 지향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지고는 더 이상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이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시니어 컬처 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들을 직원들이 느낀다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 할까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외식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이제 더 이상은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선 더 이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주변의 외식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 잘하시는 분들은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금의 상당 부분들은 누구한테 줘요? 고객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이 누굴까요? 하나는 내부 고객, 하나는
외부 고객. 적정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수익성,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환원해요?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환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집들과 매번 갔을 때마다 품질은 자꾸 떨어지고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고정비는 늘어날까요? 떨어질까요? 늘어나죠. 인건비도 올라가죠. 직원들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뭔가 그죠? 자기를 알아주고 좀 월급도 많이 주고 시간도 짧게 하는데 가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장 최전선에서 최앞단에서 고객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실 직원들은. 직원들이 모든 걸 잘해야만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다 잘하려면 과연 뭘 잘해야 될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고민해. 내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 그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스스로의 비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요, 미션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내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공표하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보여졌을 때 나도 내 직원도 고객도 우리 집이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만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는 사랑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나 너무 사랑해 안 보여주면 보여줄 것처럼 막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미끼를 안 줘요. 남자들이 밥을 안 줘.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잡은 물고기에 누가 떡밥을 던지냐고 마치 자랑하는 듯이.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들? 쫓겨납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외식업도요 그냥 맘만 좋으면 가능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상권이나 어떤 그죠?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수준의 어느 레벨의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보쌈 들어보셔요? 보쌈? 그죠? 여자를 보따리에 이렇게 짊어져 갖고 그냥 살아. 그래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요 서로 얼굴도 처음에 못 보고 결혼하신 분도 이때잖아요. 그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진짜 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따라다니면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도 사실은 생각보다 좀 약간 보수적인 기질이 좀 있는데 막 좋아한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막 보여주려고 막 그래요. 왜?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원,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앉아서 적어보세요. 과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왜?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하실 때는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되었던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에 고객이 그냥 방문하신 고객이 그죠? 그냥 우리가 외식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버선발로 고객을 맞은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객을 만족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집을 고객이 인식하고 우리 집을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리에 안내하고 메뉴북을 받고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로 나와서 계산하고 나가시는 순간 또 나간 이후에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부분들을 가장 잘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그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저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까, 이게 사실은 마케팅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한 환경들을 봐야 되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뭐 한식 전문점 같은 경우 이번에 사드의 영향도 사실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예견하거나 아니면 준비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미시적인 건 뭐냐면 3C예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삼권 분석에 나오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이 강점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지, 그죠? 내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객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고객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맞춤으로써 저절로 판매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 관계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출중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상권에서 나와 동일시하는 고객 안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내가 음식을 되게 잘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보다 그 사람의 포지션이 훨씬 더 뛰어나면 사실 상대적으로 내가 힘이 세. 씨름판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강호동이 있어요. 힘으로 싸워야 돼요, 안 해요? 그죠? 내가 기술이 되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만기가 있어. 기술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경쟁력의 상대적인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권 내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경쟁 우위에 있는지를, 그죠? 이게 바로 미시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수학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강점이 뭐고 약점은 뭐고 어떤 게 기회가 되고 뭐가 위험이 되는지, 내부적으로는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는 그저 기회와 위험 요소를 잘 믹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마케팅 목표와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겠죠?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장군의 지혜잖아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죠? 명랑에서 333척의 일본군이 왔을 때, 그쵸? 12척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을 쓰는데 12척에 333척은 몇 배예요? 15배인가요? 그죠? 15배 정도 되죠? 15배의 자원과 인재와 자본을 가진 기업과 소상공인이 만나서 싸운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 똑같이 싸워서?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디서 싸웠을 때, 어떤 형태로 싸웠을 때,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이 나를,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만들고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웁니까?
7가지의 마케팅 믹스를 쌓는 거죠. 뭐예요? 제품을 차별화할 건지, 그죠? 가격을, 아니면 유통이나 입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또는 일반적으로 포피라고 하는 게 저 4가지고요. 서비스에서는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우리 같은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하죠. 우리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공산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전달하는 과정에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바로, 그죠? 서비스예요. 친절이 눈에 보입니까? 전달하는 과정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물리적 환경, 피지컬 에비던스. 말 그대로 배고파서 먹는 식당들은, 그죠? 밥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들. 그쵸? 파인다이닝은 어때요? 그 서비스와 상품, 업태에 맞게끔 하는 물리적 환경이, 그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플. 여러분들의 음식점을 한번 가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난번 갔을 때 봤던 직원, 사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교류하는 데가 좋으세요? 아니면 매번 갔는데 사장도 바뀌어, 직원도 바뀌어, 그죠? 단순하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걸 떠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면 소비자는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나 뭐 이런 거 가실 때 자기 하고 있는, 자기 머리나 손을 만져주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 집 가게 되나요? 안 가게 되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주유를 하더라도요, 그 주유소에 있는 주유 직원들 때문에 가는, 그 비싸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업들이 사실은 저렇게 대기업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스타벅스도 조그만 매장부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원하시면 교환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핑그룹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편하게 즐기는 외식 업체가 되자 라는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 그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같은 건 최대한대로 자제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분위기, 그러니까 과한 술을 즐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총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말하는 그 다이성 회장이라는 분이 이 왕핑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도 채 되지 않는 그 돈만 내면 하루 종일 그 커피숍에 앉아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고객을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스타벅스, 그죠? 지금 몇 시인가요? 하치다이마의 기회라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가서 저희가 만났던 기업입니다. 하치다이메 기헤이. 네. 무슨 집이냐면 쌀집입니다. 쌀집. 여러분 쌀집 있죠? 여기 홍콩에도 쌀집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예. 요즘에 쌀 어디서 사요? 여기- 마트 같은 데 사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로 말하면 8대째 내려오는 쌀집. 하치가 8이잖아요. 다이메. 네. 8대.
기에이라는 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하치다임의 기에이라는 쌀집입니다. 여기는 고기보다 맛있는 밥. 너무 맛있어. 이 집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쌀에 대한 집착으로 나오는데 쌀에 대한 고집 뭐 이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하치다임의 기회에 탄생한 그런 부분들부터 이곳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배우려고 찾아오고 저도 이곳에 가서 한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고요. 밥을 먹었는데 밥 한 끼 먹었는데 3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백반 먹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만 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야 여기 한번 먹길 잘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표정들이 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돌담길을 고객들이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파는 뭐 백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막 아리가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막 홍보도 해. 이 집이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쌀의 가치를 만드는 하치다임의 기회. 여기가 사실은 원래 이제 8대째 내려온 쌀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쌀 개방화가 1995년도에 일어납니다. 쌀 개방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쌀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말 그대로 저가의 쌀부터 퀄리티가 있는 쌀도 되게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거죠.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하겠죠. 그죠? 상당 부분들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세일즈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 자기 가게가 왜 8대를 이어왔다라는 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존폐 위기가 오니까 이 친구가 다니던 걸 그만두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됐다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쌀 시장을 가서 배우는 겁니다. 1년 정도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쌀에도 데이터가 중요하겠구나. 맛에 대한 데이터, 경영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의 맛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혹시 스타벅스는 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고객들 또는 이 커피에 대한 것들을 수치화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걸까요? 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혹시 쌀의 맛, 음식의 맛을 수치화할 수 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근데 하치다임의 기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요? 맛을 말로 표현한 데이터 서비스를 만드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통해 맛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요. 이게 수업이요, 수업. 쌀 도매상에서 미국에서 수업.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쌀 도매상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 쌀의 맛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또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 하치다임의 기회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앞장면도. 어쩌면 근데 그래서 약전. 지금은 쌀을 인터넷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에서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선배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같이 만든 일종의 이제 컨설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쌀이 미래의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쌀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국은 저게 안 되죠. 안 되죠. 일본도 안 됩니다. 일본은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밥을 팔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쌀에 대한 원가를 지금보다 5배, 10배 해서 수입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네? 여기도 사실은 안 됐던 것들을, 그죠?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츠다임의 기회가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8대째 여기를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좋은 쌀을 찾아내고 최적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일본 제가 한번 수산 쌀이라는 게요. 외국이 안 되고 자체 엄청 나중에 저기 그 하츠다임의 기획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다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URL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로 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쌀의 맛을 좌우하는 게 정미 기술이에요. 도정하는 데 있어서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낼 때 그 쌀의 고유한 향을 할 때 그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그 맛이 많이 변질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적화하는 것들의 기술, 깎아내는 각도, 열을 대하는 것들, 열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최고의 맛있는 쌀을, 그 네. 쌀을 먹어도 반찬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 스타벅스가 커피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강배정 커피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 스타벅스 시작할 때 그 기계, 아주 좋은 기계를 파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맛있는 커피점 2-3개를 인수해서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것 또한 커피를 어떻게 네. 먹느냐, 일종의 브랜딩이잖아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 그 나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가장 최적의 쌀을 조합하는 브랜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츠다임의 기회의 대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쌀 개방이 들어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식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성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쌀에 대한 섭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도 옛날처럼 먹지 않아요. 아니야. 네, 조금 먹는단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일본 내에서 상위 10%는 제대로 된 쌀, 좋은 쌀 먹고 싶어 하지 않겠냐라는 목표 고객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쌀 믿을 수만 있다면, 그죠? 신뢰만 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츠다임의 기회입니다. 자, 쌀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츠다임의 기회가 그 전략적으로 펼쳤던 비상식적인, 당시 현재로서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8가지의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쌀을,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 쌀이 개방화되면서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죠? 가격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쌀을 찾아서, 그죠?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쌀을 판매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쌀을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물처럼, 왜냐하면 쌀은 사실은 밥은 누구에게든 아주 소중한 추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쌀, 제대로 된 밥 한 공기 먹어본 기억 다 나시잖아요. 다 한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엄마가 해줬던, 할머니가 해줬던, 아니면 남편이 지어줬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면요 밥을 짓는 게 아니라 떡처럼 이렇게 쪄요. 그래서 먹으면 떡밥, 그 진짜 맛이 맛이 없죠. 그냥 배고파서 먹는, 아까 매슬로 입고 오다는 것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냥 막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살도 안 쪄. 근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엄마가 밥 해줬는데, 옛날에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약기발인가 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아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악기발이. 아세요? 아세요? 그러시구나. 저도 한참 어리신 줄 알았어요. 그 이렇게 밥 공기에 이렇게 싹 해갖고 막 윤기가 막 있는 밥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옛날에도 이런 거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엄마가 주시는 그 밥 한 공기, 그
윤기 나는 밥이 지금도 기억나. 그 따뜻하고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쌀이 좋아요? 이천쌀, 철원쌀, 뭐 김포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이 하츠다임의 기회는 산지로 팔지 않아요. 사진 잘 안 찍으시죠? 여행 가면 사진 찍으세요, 안 찍으세요? 잘 안 찍으세요? 네. 맛있는 거 있으면 애사진만 찍어요. 여기서 그죠? 뭔가 앨범에 사진을 찍는다는 건 자기가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SNS 그런 것들도 결국 고객들이 저 필요 없어. 저는 남보고 싶다. 그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진짜로 사진을 찍게끔 이야기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야, 나 김영학 교수님 강의 들었어. 야, 나 허성룡 대표 강의 들었어. 저희가 이제 그만큼의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 돌담길. 야, 홍콩 가면 거기 진짜 꼭 가봐야 되는데 나 거기 갔었어.
그죠? 사장님 가게 이름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고자 하는 그곳이 그죠? 한참 홍콩의 그 유명한 그죠? 한참 가서 내가 오늘 식사했어. 그리고 하치다임의 기회에서는 쌀을 단순하게 기계로서 이게 맛이 있다 높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테스트하냐면 마이스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믈리에 같은 쌀을 실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맛보고 하면서 야 이게 최고의 쌀이야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본 내 전역에서 가장 최고의 쌀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브랜딩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죠? 단순하게 트렌드에 맞춰서 백미 그죠? 그걸 떠나서 건강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짓고 유기농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내 상품이 평가절하되면 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쌀을 지면 예? 제대로 된 값을 쳐주고 내 이름을 내세워주고 하면 그죠? 그 사람이 자기 걸 책임지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산업 자체가 그죠? 제대로 된 걸 만들기 위한 그런 인식들이 확대되고 예, 그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본에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많이 있어요. 100년을 넘지 않은 기업들도 이미 이 100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면 되게 많이 부럽고 솔직히 좀 얄밉기도 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그죠? 서양 논문을 받아들이고 훨씬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 발 한 발 그쵸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갔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시죠? 10분요. 그 여러분들 보시는 라디오가 5천만 명한테 퍼지는 시간이 38년 걸렸대요. 근데 트윗은 불과 7개월 만에 트위터는 5천만 명한테 만들었대요. 여러분 웨이신이 한 달에 몇 명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위챗? 8억 명 정도가 한 달에 사용하고 있고요. 90분 하루에 평균 90분 정도를 그 웨이신에서 뭔가 구매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하다못해 70이 넘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카톡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기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뭐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완성도 있는 비즈니스가 되려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고객의 소리, 소비자의 생각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진 기득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일종의 리서치, 마케팅 리서치 이런 것들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리서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소비자의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소비 행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구매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누구랑 오는지 뭘 먹는지 언제 만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왜 그러냐면 우리 외식에도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주변의 상권에 들어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한번 해보는 걸까요? 아니면 사전에 다 알아내서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걔네들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망가요? 여러분들 저기 그 마윈 그죠? 2016년 10월 달에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80년대생, 90년생을 바오링하고 짜오링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25%가 이상이 80년대, 90년대생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있어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상현실 있잖아요. 이 가상으로 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별로 질문을 던졌는데 중국인들의 93% 썼지. 리서치 한 사람 93%. 난 그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 데가 중국이에요. 네덜란드는 5%.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겠죠. 마윈이 그걸 하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기술자, 개발자들, 사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대가 바뀔 거야. 신유통이 오고, 신기술이 오고, 신제조가 오고, 신금융이 오는 시대가 올 거야. 자, 10년에 앞에 그게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자.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리더 역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전 사실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리더자가 없을까? 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왜 미래에서 함께 하려는 그런 게 없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게 왜 우리 한인과 왜냐면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사실 마윈이 사실 저 부분들을 하면서 새롭게 또 중국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김영각 교수님이 이 외식업계에서 엑산업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뭐냐면 여러분 하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본데 중국에는 베이징에서 이제 올해만 한 20개 정도 생길 건데 새로운 슈퍼마켓이에요. 신선식품 같은 그런 슈퍼마켓인데 얘네들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데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개념에서 떠나서 이 공간이 뭐가 되느냐면 전시장이 되기도 하고요. 창고의 역할도 하고요. 거기서 구매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배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유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3km 이내라고 한다면 30분 내에 내가 구매한 게 집으로 와. 집으로 배달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직접 가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눈에서 보고 바로 구매도 하지만 거기서 바로 음식점처럼 신선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요리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넷 쇼핑몰이라 생각. 나는 아까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지금 대기업 또는 저런 쪽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 소비 행태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우리 매장에 왔고, 어느 시점에 왔고,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갑자기 우리 집에 벨이 울려요. 띵동.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쌀 배달 왔는데요. 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거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쌀이 딱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뭐 네.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누가 나를 아는 게 싫은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보들이 구매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게. 하기 싫은데 저도 너무 그런 너무 우선적인 필요할 때가 생각인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다른 여타의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뽑아내서 나름대로 가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로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에 그걸 적용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게 추세거든요. 우리 지역에 1년 동안에 고객들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우리 지역의 주요한 키워드를 찾고 또 언제 가장 그게 최고점을 찍고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고 또 어느 시점에 고객들이 거기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특정한 상권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키워드나 어떤 시기에 고객들이 가장 우리 집을 또는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관광객인지 매수 고객인지 현지인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상권 분석을 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많이 집계 모여있는 그게 뭐 바이두가 될 수도 있고요, 위챗이 될 수도 있고요, 홍콩에 따른 뭐 다양한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가, 단어를. 네. 그 단어를 검색할 때 우리 집을 찾는데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홍콩에 이 지역에 있어요. 그 홍콩에 있는 한식을 찾는 건지 홍콩의 맛집을 찾는 건지 홍콩에 가보고 싶은 것을 찾는 건지 각자가 우리 고객에 맞게끔 우리 집을 검색하는 검색 키워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우리 집이 브랜딩이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홍콩 하면 홍콩 한식, 또 홍콩 맛집 하면 고객이 알 수 있게 브랜딩이 돼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연관 검색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홍콩 하면 홍콩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찾는, 그죠? 여행 오는 사람들이 또 연계해서 찾는 것들은 여행 오는 사람도 뭔가 먹어야 되니까 호텔이라든지 맛집이라는 걸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연관 검색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런 키워드들이 나와 직결된 키워드들이 뭔지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중에서 내가 주요하게 관리하는 키워드가 생기겠죠. 그럼 그 키워드에 내가 잘 노출시킬 수 있는 그 채널이나 방법들을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잘 보는 채널이나 그 요소에 나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단 그 안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컨텐츠를 봤을 때 그들이 나의 집에 관심을 갖거나 올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의 완성도, 제가 아까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던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그쵸, 고객이 왔을 때 시험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전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업에 대한 비전과 미션, 그죠? 그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됐던 키워드, 또 추세,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찾아내는 그 채널 안에 있는 고객들이 써준 글, 후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고객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우리 집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집 방문해서 무엇을 먹고 네,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언제 만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그죠? 그래서 이 상권 분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그죠? 영역 그 다음에 공간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시간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매장을 운영할 때 365일 24시간 매장 운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네. 딱 8시간만 운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10시간 운영하고 12시간 운영하는 그건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매장을 돌려야 되는 건지 한국에서는요. 저희 교수님 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6일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6번만. 그리고 최근에는 5일 근무만 하겠다고 아예 선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30일 내내 운영하는 것보다 20일 동안 운영만 해도 나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과 직원들의 어떤 그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 누굴 분석해야 되냐면 뭐요? 나, 경쟁사,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홍콩과 관련된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홍콩과 관련된 키워드를 쫙 나열해 보니까요. 홍콩 자유여행, 홍콩 여행, 홍콩 맛집, 홍콩 마카오, 페리, 홍콩 하버시티, 홍콩 마카오, 홍콩 패키지 여행 이게 다 홍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키워드를 국내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예요. 전체 검색으로 한 7만 건, 뭐 5만 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나와 연계된 키워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국내 관광객도 얼마든지 그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제 추세로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천 맛집, 홍콩 맛집, 마카오 맛집 색깔별로 달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장 높이 있는 게 바로 홍콩 맛집이고요. 추세가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날짜별로 월별로 다 나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장 고객들이 이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 80에서 85% 하는데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모형들을 보여줘요. 홍콩 맛집으로 검색하면 여기서 보면 침사추이에 있는 베이커리부터 해서 1위부터 2, 3, 4, 5, 6 연관 검색을 하고 해서 홍콩 맛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맛집을 검색하면 마카오 맛집이나 홍콩 침사추이 맛집, 침사추이 맛집, 홍콩 킹호환인가요? 홍콩 딤섬 맛집 이런 식의 연계된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연관 검색을 하는 키워드가 같이 검색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때 반드시 연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 나가다 보면 나와 직결되는 키워드, 나와 아주 근접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게 세부 키워드라고 보통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홍콩에서 한식을 찾는 사람들은 홍콩 맛집보다는 홍콩 한식이나 그쵸? 홍콩 한정식이나 한식 전문점이나 이런 키워드를 찾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얼만큼의 검색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홍콩 맛집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광고 영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리뷰,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집에 갔을 때 좋아했고 어떤 걸 먹었고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진을 보셔야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죠. 사진으로 남긴다는 거는 본인들이 기억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기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비자들이 이 안에도 분명히 광고도 있어요. 일부러 돈을 주고 만든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적으로 쓴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도 또는 고객이 직접 쓴 진성 글이라도 이 매장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이 여기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의 면면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곳을 보고, 하다못해 한창 같은 경우는 저렇게 GD 사진이 있고 GD가 여기 왔다 가고 라는 것들이 보이시니까 아, 홍콩 GD 맛집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냐에 따라서 고객은 느껴지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 뭐 팀원이라는 데를 여기 치고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집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글들만 다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고객들이 저기 주변 가볼 만한 집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집을 선택할 때 요즘엔 고객이 어떤 특정한 집을 딱 결정하고 딱 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개의 집들을, 그죠?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놓고 그 중에 오늘 내가 가야 할 집들을 그저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집이 고객들의 다양한 채널에 내가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 꼭 찍어두세요. 사진. 예, 바이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혹시 이 계정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바이두 있으세요? 관리자 계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추세, 연관 키워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처럼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기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런 계정이 뜹니다. 전화번호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비번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저도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 실제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말로 입력해야 되니까 제가 한자에 서툴러 갖고 여기다 다 입력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광저우 교육할 때 광저우 미식가 이걸 한 거예요. 미식거리. 그걸 여기다 검색하니까 광주 음식거리 이게 번역에서 나오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전체 조회수, 전일, 뭐 24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주요 키워드가 고객한테 몇 번 검색됐고 한 달에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을 저기서 다 조회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얼마씩 하는지, 그러면 키워드별로 어떤 애가 가장 힘이 센 애인지, 그렇잖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게 1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센 건지, 작년만 센 건지, 갑자기 방송 한번 타서 그런 건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면 이 안에 그 바로 밑에 추세가 있어요. 아까 그거를 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키워드를 모바일로 봤을 때와 PC에서 봤을 때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음식점을 찾는 사람과 사무실이나 집에서 찾는 사람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가 사실은 고관여, 특히 여행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휴대폰으로 많이 할까요? 아니면 PC에서 많이 할까요? 네. 대부분 검색량은 모바일이 검색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업종별로, 또 아까 얘기했던, 만약 우리 집이 고객들의 가격대가 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품 살 때와 편의점 가서 김밥 살 때랑 고민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차 살 때 어때요? 여러 가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차를 사는데 집 살 때 대충 사요? 아니잖아요. 다양한 것들 다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바일로 검색할까요? 아니면 PC에서 검색할까요? PC요. 그죠? 뭐냐면
고객들이 이걸 검색하는 목적, 이용 목적에 따라서 주로 검색하는 패턴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 와서도 검색하지만 오기 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대부분 알고 온다, 모르고 온다? 알고 오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주로 PC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모바일보다 많이 좁거나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모바일을 공략할 건지 PC를 공략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느 키워드를 써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커피가 가려졌어요. 커피가 가려졌어요. 아,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아, 이 집에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저 안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PC에서 많이 조회를 하고 있는 건지 모바일인지 또 하나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건데요. 24시간에 한 건지 한 달 내에 한 건지 6개월에 한 건지 1년에 한 건지 2년 동안 한 건지도 다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요게 1년치거든요. 요만큼이. 요거 이렇게 벌리면 5년 전, 6년 전, 7년 전부터 다 나와. 그럼 이 상권 내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언제 많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불려졌고 조회되고 있는 걸 이력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이 상권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유행을 타고 있는 건지도 이걸 보면서 키워드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 네이버에서는 저걸 다 안 보여줍니다. 옛날에 다 보여줬는데 이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걸 가공해서 뭔가 정보로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2년만 보여줘요. 저기 바이두에서 딱. 네, 아니 바이두 말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중국 내에서만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 중에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작가님이 있어서 네네네. 준비를 시간을 좀 확보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된 검색어의 밀집도, 그러니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관련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특정한 검색어를 검색하면, 여기와 연관된 이런 검색어나 아니면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게 중국 내에 있는 부분만이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바이두니까 중국 내에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쳐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뭔데 그냥 방법론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추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맛집이라고 썼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집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막 같이 몰려왔을 때 잘 되는 거는 그냥 평타 친다고 봐야 되고요. 좀 떨어졌을 때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